안녕하세요. 손재주가 좋은 40대 여자입니다. 왜 사람들은 남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나와 태어난 순간부터 처지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지만 또 그 처지로 순위를 매기고 가치가 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또 내 가족이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하면 그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말처럼 비교를 하는 것이 모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경상도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네에서 작게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그 동네 주민들 옷장의 옷을 책임지는 가장 오래되고 손님도 많은 세탁소였죠. 부모님 두 분 다 매일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서보단 세탁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는데요. 그럴 때마다 수선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말이 바느질이지 어려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짜투리 천에 장난을 치는 수준이었지만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데 저도 실력이 늘 수 있었죠. 금방 짜투리 천에 안 쓰는 단추를 달 수 있을 정도로 늘더라고요. 동네를 산책하시며 종종 부모님 세탁소에 들르시는 단골 할머님들께서 어린 제가 바늘 들고 짜투리 천과 씨름하고 있으면 보고 그러셨다고 해요. 세탁소 딸내미 아니랄까봐 엄마 고사리 손 꼭 닮아서 재주가 비상하다고요. 분명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좀 남다르긴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사장님네 은퇴하면 세탁소는 수연이 주면 되겠다고 말이 많으셨지만 어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셨답니다. 세탁소에서 오래 일하면 뼈마디, 특히 손가락에 골병 든다고 공부해서 조금 더 편한 직장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뜻대로 저는 대학 졸업 후 본가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에 있는 여행사 사무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는 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남편을 좀 오해했었어요. 사람은 참 다정하고 성격이 남자다워서 좋은데 아니 만나기로 했으면 좀 만나는 날짜나 시간이나 막힘없이 정하는 게 맥 안 빠지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월수금은 퇴근 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목요일은 일정이 있다고 안 된다고 까다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이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더 만남을 가졌을 때 남편은 사실 자주 못 보는 이유가 본인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월수금에는 제가 퇴근하고 바로 영어회화 학원에 가고 목요일에는 수영을 좀 배우고 있어요. 원래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면 수연 씨랑 만날 시간이 아예 없어서 지난달부터 그만뒀고요. 영일 씨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네요. 저는 퇴근하면 학원은커녕 씻는 것도 겨우 해서 씻기 직전까지 소파에 누워만 있고 싶던데.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개인 교육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고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나중에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됐을 때 이 얘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사회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원하는 걸 마음껏 배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잘난 동생에게 밀려서 부모님께 소위 기대와 투자를 받고 자라지 못했다고요. 내가 말한 적 있지? 내 동생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 밟고 있다고. 걔는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부모님이 서울에 원룸 얻어줘서 거기서 공부했어. 우리 어머니가 늘 귀에서 피가 나게 하셨던 말이 있지. 영민이는 너랑 달라서 이런 시골 구석에 만족할 애가 아니라고.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서울로 유학 보내신 거야, 유학을. 영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긴 했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영민이가 영특하고 배움이 빠르다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형인 나하고 성적이 차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예 한 노선만 타기 시작하셨지. 그냥 모든 지원은 영민이한테 몰아주셨어. 학원도 간심도. 나야 뭐 꼴통은 아니지만 투자해도 그만큼의 소위 아웃풋을 못 받겠다고 혼자 견적을 내셨나 봐. 내가 그렇게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 네가 무슨 학원이냐고, 있는 교과서나 한 번 더 들여다봐라 라고 하셨던 분이 동생이 과외시켜달라고 하면 방학에 고향 내려온 서울 명문대생들만 선별해서 과외시켜 주셨어. 그리고 동생이 공부하면 나도 숨 쉬는 것까지 눈치 봐야 했다니까. 거실에서 TV 보면 네 동생도 보고 싶은 거 꾹 참고 방에서 공부하는데 형이라는 게 TV나 보고 있다고. 동생이 보고 싶어 하면 어쩌냐고 어찌나 유난을 떠시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민이 그 녀석 의대 나와 지금 의사 돼서 어머니가 의사 아들 뒀다고 동네에서 떵떵거리실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말이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시댁이 형편이 안 좋아서 딱 한 명만 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건 아닌가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시댁은 그 당시 같은 경상도지만 더 들어가 있는 마을에서 소농사를 크게 했거든요. 소만 70마리가 됐고 또 시아버지의 집이 예전부터 그 동네에서 땅 부잣집으로 소문난 집이라 돈이 궁한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머리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해 남편 학원도 안 보내서 평생 마음의 한으로 남게 했는지 의아했죠. 그리고 이건 비단 과거로 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지 팔자대로 사는 거라고. 괜히 결혼한답시고 겉멋 만들어서 분에 넘치는 수준으로 신혼 시작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거야. 이 말인즉슨 괜히 돈 더 바라지 말고 주제에 맞게 살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굳이 그런 말을 덧붙이는 건 좀 당황스럽고 기분도 유쾌하지 않았지만 2천만 원도 정말 큰 돈이고 그렇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나중에는 조롱 같아질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3년 뒤에 시동생이 같은 병원에서 만난 동료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시어머니께서 의사 며느리를 얼마나 감지덕지 대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후 준비를 끝마치고 은퇴 후 시골 마을에 작게 집을 짓고 살 예정이셨어요. 거의 40년 동안 운영한 세탁소도 정리할 생각이셨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동네에서 단골 손님을 제일 많이 보유한 세탁소라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가게 위치도 너무 좋고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고 부모님께 제가 퇴사 후 인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왜 편한 직장 그만두냐고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이기도 하고 벌이도 회사 월급보다 나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며칠 동안 설득했고 끝내 한 달간 아버지께 기술도 배우고 간단하게 내부 리모델링도 한 다음에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일부러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세탁소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오픈 당일에도 그렇고 한 번을 제 세탁소로 찾아오신 적이 없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손에 빈 장바구니 큰 걸 들고 계셨는데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마트에 가던 참에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세탁소가 있는 동네에서 시댁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시댁 근처에도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대형마트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세탁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시고 진열된 세탁물들도 하나씩 보시면서 촌동네라서 그런지 옷이 죄다 촌스러운 것뿐이네. 이 옷들 맡긴 여기 동네 사람들 수준이 보인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휴,
그래도 시어머님이 사는 동네보다 도시인데 왜 굳이 저런 소리를 하실까 싶었죠. 그러시더니 앉아서 목 타는데 마실 거 안 주냐고 하셔서 세탁소 한쪽에 구비해둔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드렸어요. 예, 내가 요새 이가 시려서 찬 음료는 잘 안 마셔. 그럼 커피도 있는데 이거 타드릴까요? 인스턴트? 예, 넌 시애미가 왔는데 인스턴트를 먹이고 싶니? 오다 보니까 조 앞에 커피숍 하나 있던데 거기서 뜨거운 커피에 설탕 하나 넣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며느리 세탁소에 와주시긴 한 거고 또 그때는 손님도 없어서 시어머니께 그럼 손님이 오면 전화 주시라고 한 뒤 얼른 커피를 사러 나갔어요. 한 7, 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사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했죠. 뭐지? 그냥 커피를 마시려고 들르신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감하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다음날 손님이 찾아가기로 한 옷들 중 코트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때는 그 코트를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인수하고 처음으로 친 대형 사고였죠. 일단 다음날 찾아온 손님에게는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손해배상을 해드리겠다 했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하실 때부터 세탁소를 애용하신 단골이기도 하고 저도 오래 얼굴을 봐온 분이라서 오히려 아유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훌훌 날아갔나 보네 하면서 오히려 제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는 세탁소에 대체 누가 들어와 남의 옷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근데 그 옷을 열흘 정도 후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 옷의 행방을 눈치채셨나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소 축사 청소해야 하는데 사람이 모자르다고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댁에 갔다가 제가 뭘 찾았을까요? 그렇게 세탁소를 뒤져가며 애타게 찾던 손님의 코트가 왜 시댁 거실 소파 등에 턱하니 걸려있는 걸까요? 어머님, 이 코트... 어머,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냐? 예쁘지? 저번에 영민이 상견례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 백화점 들렀다가 산 거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어제 입고 나서 여기 그냥 뒀나 보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네요. 그래서 바로 코트를 들어 안쪽에 있는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라벨엔 당연히 이 코트를 제 세탁소에 맡긴 손님의 성함이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걸 들어 올려 보였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죽여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너무 급해서 아주 잠깐 빌린 거야. 어머님은 옷이 급하게 필요하시면 사는 게 아니라 훔치시나 봐요? 예, 훔치다니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너도 알다시피 나 영민이 상견례 갔다 왔잖아. 근데 내가 며느리 대래 만나러 가면서 매일 입는 이 후줄근한 점퍼 입고 나가야 하니? 그냥 마땅히 입을 건 없고 또 그날 입는다고 새로 사는 건 돈 낭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빌렸다. 나 정말 내일 바로 너한테 이거 돌려주러 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붙인 종이도 그대로 놨지.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만나실 때는 파카 입고 오셨었잖아요. 혹시 저는 일반 회사 다니는 세탁소 집 딸 며느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 동서대 그 며느리는 의사라서 상견례 날 옷도 다르게 입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제 세탁소에 손님이 맡긴 옷에 손을 대세요? 저 이 옷 손님한테 제 돈으로 물어줬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물어줬다는 돈도 다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이 일은 제발 네 시애비한테 말하지 마라. 알았지? 예, 이거 그 인간 알면 또 잔소리 한바탕 하고 우리 싸우면 또 온 동네방네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어가 주라. 확실히 시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참 살벌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놀라 달려나올 정도로 크게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싸움이 좀 날라 싶으면 차라리 자리를 피하시곤 하셨죠. 근데 시어머니께서도 그 싸움은 피하고 싶으신지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잘난 거 하나 없는 며느리 무시하시더니 제 손까지 붙잡기까지 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네요. 저도 시부모님이 싸움 나는 걸 원하지 않기도 하고 여기서 더 말해봤자 시어머니가 날 미워할 건덕지 하나 더 생기지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고맙다고 코트는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이미 그 손님께는 사례를 했고 또 저희 시어머니가 풍채가 참 좋으세요. 어깨도 넓으시고 오랜 축사일로 다져진 팔뚝도 아주 실하셨죠. 근데 그런 분이 안 맞는데 어거지로 몸을 끼워 넣은 코트가 제 모양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께 입으시라고 드렸어요. 그럼 과연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손님에게 보상한 돈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2억이라는 거액을 결혼자금으로 주셨으니 제게 몇십만 원 줄 돈도 없으셨겠죠.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시동생 결혼자금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남편이 시동생과 전화통화 중 시동생이 신혼집을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싼 동네에 아파트로 구했다는 말을 듣고 와, 역시 의사 선생님답네. 바짝 벌었나 봐. 라고 하니까 그때 시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그중 2억은 시어머니께서 주셨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도 좀 서운하고 서러운데 그간 수년을 그런 차별을 겪은 남편은 비참함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어김없이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축사 옆에 있는 창고 정리를 도와달라고 저희를 호출한 날 그 비참함이 분노로 바뀌어 폭발을 했죠. 남편은 시댁에 가서 그간 본인이 당연히 받아왔던 차별에 대한 서러움을 시부모님께 토로했습니다. 나랑 이 사람 결혼할 때는 뭐 솔잎이니 송충이니 하면서 2천도 차고 넘친다고 하셨으면서 영민이는 나 같은 송충이가 아니라서 개천에서 난 용이라서 2억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영민이가 의사고 그 결혼 상대도 의사라서요? 내가 정말 돈 때문이 아니라 낳아서 기른 자식을 능력 하나만 놓고 비교해서 누구는 송충이고 누구는 용 취급하는 게 그게 너무 분하고 서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사 아들 용 취급해줘도 정작 어머니는 일손 필요하거나 도움 필요하면 송충인 저부터 부르시잖아요. 끝내 눈물까지 삼키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고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얘가 이렇게 뭘 모른다. 영민이 전문의 딴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결혼해서 자리 잘 잡으면 그거 우리 가족한테 잘 된 일이야. 너나 나나 앞으로 의사인 네 동생 덕 수십 번을 볼 거라고. 집에 의사인 가족 있으면 얼마나 도움되는지 너 아니? 나는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영민이나 걔 마누라한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 물가랑 여기 물가랑 같니? 내가 뭐 걔 집을 사줬어? 뭘 사줬어? 그 돈 좀 보탰다고 쏘가지나 부리고 말이야. 아주 동생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꼴을. 어머니는 그냥 자식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만 투자하는 건가 보네요. 남편이 뭐라 하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고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남편이 별나다고 취급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 같은 분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갔더니 늦었지만 서운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1억을 따로 건네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돈 문제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하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툼이 잦았기에 결혼 자금 문제도 큰 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눈 감고 넘기셨다고 해요. 영일이 넌 예전부터 네 엄마가 네 동생 문제로 너 서운하게 하면 그냥 꾹 참고 넘어갔지 않니? 그래서 나도 네가 괜찮은 줄만 착각하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원래 너도 영민이도 결혼한다고 하면 안 도와주려고 했다.
네 엄마랑 얘기를 했었거든. 니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싶어서. 근데 네 엄마가 나한테 말없이 너 이천 보태줄 때는 솔직히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널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멍청했지. 명희라, 늦었지만 살림에 보탰으면 좋겠고 수연이도 임신했는데 출산할 때 되면 세탁소 영업 힘들 테니까 그때 생활비로 쓰든지 해라. 아우, 아버지, 아니에요. 저 정말 그때 돈 바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알지, 알아. 내가 어디 애비한테 돈 가져간 적 있냐? 아는데 그냥 나도 애비로서 너한테 참 미안하고 네 엄마를 막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주는 돈이니까 애비가 너한테 뇌물 준다고 생각해. 정말 돈 바라고 한 말이 아닌데 남편은 그때 그저 그 울분을 폭발해냄으로써 가장 서운한 마음이 있던 시어머니께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과는 다른 쪽에서 들려와서 남편은 괜히 시아버지께 더 죄송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후 그전보다 시댁 내에서는 더 편히 나뉘게 됐고요. 그저 잘난 작은 아들만 어아둥둥 싸고 도는 시어머니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별을 받고 자란 큰아들 편이 되어준 시아버지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돈을 주셨다는 걸 알고는 바로 니들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도로 토하라고 했을 때도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내 자식 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셨어요. 당신도 제발 같은 손가락인데 금가락지 끼는 손가락 구분하지 말라고 타박도 하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무정함도 알지 못하셨고 또 바뀌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의사 며느리인 동서가 집안 식구가 되면서 더 심해졌고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동서는 저는 동서라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가방끈이 상식과 인성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가 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전국에 내 나라 아는 수재들 모이는 곳이 의대고 병원이고요. 근데 동서는 의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를 빼놓는다면 그저 막대 먹고 개념 없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참 보고 당한 게 많네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등에 업고 시댁에 오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만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딱 시동생이 시댁에 올 때마다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정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앞에서 오고 가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게 보이면 도울 거 없나 일어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은 사회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놓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행동들 중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만 해도 두피에 바짝 열이 몰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는데 주말과 겹쳐서 오랜만에 시동생 내외도 시댁에 와서 온 가족이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었어요. 늦은 점심에 케이크에 촉 피고 다 같이 축하했는데 밥 다 먹고 시아버지는 잠깐 축사 갔다 온다고 나가시고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 돕겠다고 나갔어요. 시동생은 늘 그렇듯 밥 먹자마자 본인이 먹은 그릇 하나 안 치우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었죠. 한참 후에 저는 주방에서 막 설거지 끝내고 물기 닦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꽤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나갔더니 저희 아들은 뭐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고 있고 바로 앞에 아들보다 2살 어린 조카는 멀뚱멀뚱 그런 제 아들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때 3살밖에 안 된 제 딸은 그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재준아, 왜 큰 소리를 내? 무슨 일 있어? 엄마, 준호가 나더러 임대 아파트 산다고 임대 거지래. 임대 거지가 뭐야? 이거 거지라는 거지? 우리 거지 아니잖아.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돼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다고 기사가 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 서로 아파트 브랜드 명으로 급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따돌림 문제도 생긴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여간 충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조카 나이가 4살인가 5살이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 말이 옳고 그르다는 걸 구분 못하고 그저 어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고 다 어른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카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가 그랬어요. 임대 아파트는 돈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데라고. 나도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거기서 안 산다고 했어요. 조카가 해맑게 참새처럼 하는 말을 듣는데 참새의 귀여운 목소리가 아니라 익룡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처럼 머리가 욱신욱신거리는 것처럼 통증이 오더군요. 저는 일단 조카에게 사는 곳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잘 타일렀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안방에서 나오는 동서를 불러 말했죠. 동서, 평소에 나나 애 아빠를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임대 거지라고 생각했어?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그러던데? 엄마가 임대 아파트 사는 임대 거지 되기 싫으면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한다고 했다고. 평소에 자식이랑 그런 말 하면서 노나 봐? 동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까지 밖에 생각을 못하는 동서가 불쌍해. 대체 무슨 정신머리면 자식한테 그런 교육을 해서 내 자식을 고작 아파트로 금 나누는 찌질이로 만들 생각을 하겠어? 형님,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준호가 요새 동네 비슷한 또래 애들이 생겼는데 놀이터나 뭐 이런 데서 만나서 배웠나 보죠. 그래? 근데 왜 준호는 동서가 말했다고 할까? 본인이 몰상식한 인간이 되기 싫다고 자기 아들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야? 인성 너덜너덜한 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나 구별도 못할 정도로 찌질한 아들보다 낫나 보네. 끝까지 아들 팔아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동서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일보다 동서의 대책 없는 인성이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설날이었어요. 좀 늦은 아침에 시댁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떡국 먹고 냉장고에 삼겹살이 있으니까 점심에는 고기 구워 먹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거실 한가운데 상 펴고 그 위에 휴대용 불판 놓고 신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근데 불판에 기름을 쭉쭉 빼며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보다도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불판 바로 앞에 앉아있는 동서가 입은 새하얀 실크 블라우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니 더 걱정이 됐죠. 저거 기름 튀면 절대로 안 질 텐데 하고 말이죠. 새하얗게 쌓인 설원 위 거무죽죽한 발자국이 안 찍혔으면 하는 마음에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옷 하얀색이니까 주방에는 앞치마를 하든 아니면 나 가디건 있는데 줄 테니까 그거라도 입고 있어. 기름 튀면 골치 아파. 됐어요. 앞치마는 이미 기름 냄새 다 뺐는데 그거 입으면 제 옷에도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입어서 빼든 지금 불판 앞에 있다가 기름 튀어서 빼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오른쪽 고긴 뒤집으세요. 타겠어요. 아휴, 걱정을 해줘도 지. 아니 난리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저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느 정도 굽고 불판에 기름 코팅이 됐을 때 한쪽에 묵은지 가져온 걸 넣고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 김치 국물이 들어간 기름이 탁 하고 튀었는데 하필 불판 앞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새하얀 옷을 입고 있던 동서의 블라우스로 튀고 만 겁니다. 아우 뜨거워. 이게 뭐야? 아씨, 이거 어떡해.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당신이 제일 아끼는 옷이잖아. 어머 예지야, 그거 얼른 벗고 다른 거 입어. 그리고 물에 담가놔. 어머님, 이거 물빨래하면 안 돼요. 형님, 고기 좀 제대로 구워요. 이거 작년 디자인이라서 이제 나오지도 않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 다시 구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중고 사이트에서 70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40만 원대인데.
재수 씨, 그래서 이 사람이 앞치마를 하든 옷을 갈아입든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치마를 안 했어도 기름이 안 튀게 좀 얌전히 김치를 뒤적거려야죠. 아, 이거 봐요. 여기서 형님 기름 테러 당한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내가 뭐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내가 기름을 조종한 것도 아니고 미리 뭐 좀 걸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은 건 동서잖아. 아, 그럼 그 옷 오늘 나 주고 가. 내가 세탁소 가서 자국 빼서 택배로 보내든 할 테니까. 됐어요, 형님. 그 작은 세탁소에서 뭘 한다고. 서울은 뭐 세탁소 없는 줄 아나? 여봐요, 재수 씨. 말 좀 가려서 해요. 그래도 참고 좋은 마음으로 옷에 자국 없애주려고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애초에 이 사람 잘못도 아닌데 왜 괜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냐고요. 애도 아니고. 형, 옷 버려서 속상한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너는 나서야 할 때 좀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좀 가려라. 네 아내 입에서 나오는 개념 없는 말은 안 들리든? 아주버님은 모르시죠? 저도 마음 같아선 형님 세탁소에 맡기고 싶은데 저 세탁소 맡긴 비싼 옷들이 사라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요. 예전에 비싼 코트 드라이 맡긴 거 없어져서 손님한테 배상했다면서요. 제 블라우스가 그 코트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을 텐데 이것도 없어지면 어떡해요. 동서 입에서 10년 전 일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쌩하고 바로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마주칠 수 없겠죠. 본인이 범인인 일을 동서에게 마치 제가 그 옷을 빼돌린 것처럼 말해서 둘이 신나게 씹었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진짜 황당해서 시어머니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이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큰일이라고 괜한 소리까지 하면서 다들 이렇게 열을 내. 수연이 너는 괜히 옷 가져가서 더 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거 구해서 주든 아니면 돈으로 변상을 하든지 해. 알아들어? 어머님, 이거 이제 구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형님이 이거 좋은 거 알고 그 코트처럼 아무튼 그 코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무척 궁금하네요, 형님. 동서, 그 코트 본 적 있어? 네? 제가 그 코트를 언제 봐요? 동서 서방님하고 상견례 하던 날, 그날 어머님이 입고 있는 코트가 내 세탁소에서 사라진 그 코트라고. 순간의 정적. 거실에는 불판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깼을 때 시어머니는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얼굴을 무시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입을 옷 없다고 내 세탁소에 장바구니까지 친히 들고 오셔서 캐시미어 코트 가져간 범인이 바로 어머님이라고. 어머님, 아무리 동서 앞에서 재밌는 얘기 하고 싶으셨어도 각색을 참 이상하게 하셨네요. 아, 그 코트 다 늘어나서 제가 그냥 드렸는데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동서, 보고 싶어? 안방 들어가서 옷장 한번 열어봐.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야. 이야, 어머어머, 예지야. 쟤 괜히 네 블라우스 물어주기 싫어서 딴소리 하는 것 좀 봐라. 아직 젊은 게 벌써 노망이니? 내가 네 세탁소에 있는 옷을 왜 가져다 입어? 어차피 있는 옷들도 그 동네 수준에 맞춰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동서한테 가서 카멜색 코트 있나 없나 확인시켜 보자니까요. 동서는 그날 봤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해도 직접 보면 조금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야, 잔말 말고 예지 블라우스 값이나 보내줘. 당신이야말로 입 다물어. 복수와도 같은 제 폭로에 얼굴이 뻘개진 시어머니는 제게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옆에서 손주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 이 소란에도 묵묵히 혼자 술을 드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잔을 벽에 휙 던지며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소주잔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깨져 흩어졌고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시아버지에게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말하셨어요. 의사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고작 블라우스 하나로 쩔쩔매고 유난을 떠는 사람이 큰 며느리한테는 아예 옷을 훔쳐? 야, 여편네야. 정말 왜 이러냐, 왜? 아니, 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천박해지고 경우가 없어져? 손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고작 직업 하나로 사람 급이나 매기고 말이야. 저 인간은 또 왜 저런다니? 말은 똑바로 해. 내가 급을 매겨? 이 사회가 매기는 거지. 나는 엄연히 사람이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대로 대접한 거야. 그럼 당신은 자식이나 며느리를 물건처럼 가격 매기는 인간 같지도 않은 여편네니까 앞으로 나한테서 인간 대접 바라지도 마. 알아들어? 저와 동서의 말다툼이 삽시간의 시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그간 40여 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앙금이란 앙금은 모두 쏟아내서 솔직히 그 자리에 있긴 했는데 두 분의 말을 알아듣기도 어려웠어요. 시아버지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제발 그 돈이나 명예 같은 거칠에 집착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타박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답답하고 멍청한 인간이라고 하며 나 아니었으면 당신 진작 원래 있던 땅도 죄다 날려먹고 빌빌거리며 살았을 거라고 비웃었죠. 그 말에 화를 참지 못한 시아버지께서는 그만 시어머니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시아버지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폭력은 절대 안 되기에 시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저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참 비참하고 기이한 광경을 발견했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에게 맞은 시어머니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시동생과 동서 쪽을 바라보며 봤냐? 지금 봤니? 저 인간 저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사람 잡는다. 사람 잡어. 라고 우셨지만 정작 시동생과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을 하지도 시아버지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경악에 찬 얼굴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를 말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 애들과 조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애들이 어른들 싸움을 못 보게 했고,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하는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시아버지는 몇 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이내 좀 머릿속이 차분해지셨는지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처럼 우셨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시동생과 동서는 조카를 챙겨서 인사도 없이 서울로 가버렸죠.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투자의 대가인가요? 정작 필요할 때 도움 하나도 못 받는? 시부모님은 이 사건 후 감정의 골이 순식간에 깊어지고 쪼개져서 끝내 이혼을 하고 마셨어요. 시댁 재산 중에는 축사와 소규모의 논밭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이혼해서 잡일 안 할 거라고 현금 재산만 분할받겠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도 다른 말 없이 재산 분할 후에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소나 밭을 내놓으라고 해서 다행이었다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데 이미 본인 손이 잔뜩 타고 갖가지 추억이 있는 땅이나 집을 내어주고 싶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시댁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로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오셨죠.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게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도 그 사건 후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이삿짐 정리하는 걸 와서 좀 도우라는 연락에 남편은 세상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세요? 영민이랑 재수씨 불러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나 며느리 불러서 이사 첫날 복 달아나게 이사 내내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요. 뭐야? 너 이제 네 아버지랑 나랑 이혼했다고 너도 나랑 안 보고 살겠다고? 아버지랑 이혼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참,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어디 아들이 너 하나뿐이냐? 됐다, 됐어.
나는 열등감 없고 피해의식 없는 우리 둘째 아들하고 만나면 되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나오셨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사를 한 곳 근처에 남편의 이모님이 사셨는데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좀 야단을 치셨어요. 어떻게 언니 혼자 그 물건을 정리하라고 했냐고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죠. 둘째 아들하고 만나면 된다고 하시더니 아예 이삿날 부를 수가 없던 건지 아니면 불러도 안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아마 시어머니가 시동생 부부를 향한 마음과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는 시댁에 남은 시아버지하고만 왕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저나 남편에게 연락은 완전히 끊어서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1년에 3번도 안 하던 전화를 한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질렸다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형님, 가까운 데 살면 제발 어머님도 좀 챙기세요. 매일 3번씩은 전화해서 뭐 하냐고, 주말에는 나 보러 올 거냐고 닥달하고, 못 간다고 하면 삐져서 더 괴롭히고. 대체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가까이 사시는데 저나 남편만 어머님을 상대해야 해요? 알고 보니 저희와 연락을 끊은 동안 시동생 부부를 아주 신나게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딴엔 애정이고 관심이지만 그 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게 이렇게 전화를 한 거겠죠. 그 호소와도 같은 말에 저는 동서 몰랐어? 우리 어머님하고 연 끊었어. 이제 연락도 안 해. 어머님도 어차피 동서나 서방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 남은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잘 챙겨드려. 안 그래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하시잖아. 그래도 받은 편애가 있으니 보답해야지.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이번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좀 챙기라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고 얼마 전엔 아예 서울 병원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었다고 푸념을 늘어놨죠.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사랑에 질식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제 세탁소로 찾아오셨는데 그게 거의 반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처음에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쭈뼛거리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여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며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세탁소 안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가까이 가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마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노인을 울린다고 소문이 나기 좋은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제가 왜 우시냐고 하면서 각티슈를 통째로 내미니까 시어머니는 코를 한번 휑 풀고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제 네 마음 알겠더라. 얘집 그 기집애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내가 전화만 하면 짜증을 그렇게 내는 거 있지. 인사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왜 또 전화하셨어요야. 나는 뭐 지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이러겠냐? 애가 철없고 낯을 가려서 내 딴엔 다 가족들끼리 잘 지내자고 어른으로서 먼저 다가가는 건데 근데 저번에는 몇 주 연락을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서울에 갔었어.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닐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갔는데 예지 그게 날 보더니 얼른 간호사 시켜서 날 밖으로 내쫓은 거 아니? 내가 그날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 터져서 잠이 안 온다 잠이. 근데 아들이라는 건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내쫓겼는데도 행여 마누라한테 이혼당할까 봐 나한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성질이나 내고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사람을 한참 잘못 봤지. 그동안 투자한 거 다 헛개비 됐어 헛개비. 지금 그따위로 구는 것들이 나중에 나 더 늙으면 어디 만나주기나 하겠니? 어디 내다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유 성격은 그냥 우리 영일이가 네가 참 좋은데
수연아, 내가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나 반성도 많이 했다. 의사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한 건지. 아휴, 이렇게 혼자 돼 보니까 더 니들 생각도 나고 그 양반도 잘 지내나 괜히 걱정되고. 수연아, 네가 영일이한테 한번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예전처럼 지내자고. 내가 예전에 잘못했고 영민이 그거하고 이제 쫑났다고. 어? 그때 제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제일 해선 안 되는 일이 바로 본전 메꿀 생각에 다른 투자거리 찾아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막 투자했던 거 다 잃었을 때는 판단력도 흐려져서 제대로 된 투자 못 한다고요. 지금 어머님 모습이 딱 그거네요. 머리 좋은 아들, 그냥 그런 아들 제쳐두고 투자해서 의사 만들었더니 발등 딱 찍혀서 그거 치료해달라고 저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어쩌죠? 저는 어머님 발등에 발라드릴 약이 없는데.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께 기대했던 게 없어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마 저보다도 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깊으니까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어머님 감정 좀 강요하지 마세요. 굴 들어간 너구리 잡으려고 굴 앞에서 불 떼다가 들어간 너구리 질식사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전에 얼굴 좀 보고 살자며 반성한다는 얼굴 표정을 싹 지우고 정색을 하더니 차 하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세탁소를 그대로 떠나셨어요. 그 후로는 아예 찾아오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여동생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로워 보이던 건 사실이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거의 2주도 못 채우고 다시 나오셨는지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얼굴 좀 보고 살자고 하다 퇴짜를 맞으셨다고 하네요. 시동생 부부를 무조건적으로 믿던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가족들 주변을 둥둥 떠다니게 된 거죠. 그 후로 거의 3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몇 달 전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어영부영 보호자로 남편이 갔고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이 좀 뜸하게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오지만 가서 대화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말을 걸지만 남편은 단답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예 고갯짓으로만 답을 했죠. 한 번은 남편에게 저와 손주들도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요. 그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그 추태를 보이며 제게 욕까지 하셔서 애들이 그거 보고 놀라 며칠 밤잠을 설치고 딸은 악몽까지 꿨었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저희 애들이 큰 상처를 입었기에 이 상처가 치유돼서 애들이 먼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기 전에는 애들은 물론이고 저도 시어머니를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날이 온다면 제발 시어머니께서 사람을 비교하고 급을 매기는 쓸모없는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만과 질투는 모두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발생되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남들의 눈에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가장 나다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남과 타인을 비교하는 일만큼 쓸데없는 짓은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만인 것 같습니다. 부디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져서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장 나다운 나 자신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